전쟁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죽고 도시가 불타고 있어요. 근데요,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냐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냐고요? 아니에요. 전쟁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한 나라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았고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나라 창고는 꽉 차고 있어요. 오늘은 전쟁의 승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방관 이익자를 파헤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의 구도부터 짚고 갈게요. 이란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란은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요. 원유를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사는 나라에 제재를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결과가 뭐냐면요. 이란 원유 수출이 제재 이전 대비 30%부터 40%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이냐면요. 이란 GDP가 약 4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원유 수출이 그 나라 외화 수입의 핵심인데 그게 막힌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수출이 갑자기 40% 막힌 것과 비슷한 충격이에요. 거기다 리알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요. 이란 서민들 지갑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전쟁과 제재, 비용을 내는 쪽은 분명합니다. 이란 국민이요. 그리고 미국도 비용을 내고 있어요. 중동의 항모전단 유지하는 비용이 하루에 수백만 달러거든요. 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히려 이득을 챙기는 나라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란이 원유를 못 파는 동안 그 원유를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란과 중국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였는지 한번 나란히 놓아볼게요. 이란, 원유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달러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중국, 그 원유를 반값 가까이에 사고 있어요. 얼마나 싸게 사냐고요? 제재 이전에 이란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국제 시세랑 비슷했어요. 지금은요,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루에 이란산 원유를 약 150만 배럴 정도 수입하고 있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하루 150만 배럴, 배럴당 10달러 할인, 하루 1,500만 달러 절약. 365일이면 약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5천억 원, 1년에 7조 5천억 원을 그냥 아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가게가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가게 주인이 타들어가는 물건들을 들고 나오면서 싸게 팔고 있어요. 그때 조용히 나타나서 트럭에 싹 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척도 안 해요. 도와주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쓸어 담고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전쟁 때마다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 1973년 소련 1, 2차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오펙이 원유를 감산했어요.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때 가장 좋아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소련이에요. 소련은 그 당시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였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소련에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방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소련은 그 돈으로 군비를 늘리고 대외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싸우는 쪽이 비용 내고 구경하는 쪽이 이득 챙기는 구조.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2022년 인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서방이 러시아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걸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를 팔아야 하는데 서방에는 못 파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인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게요. 단 싸게요. 인도는 러시아산 우랄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달러 이상 싸게 사들였어요. 그걸 정제해서 다시 팔았습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떠안는 동안 인도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정제 마진까지 챙겼어요. 침묵이 이익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사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같은 시기에 중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러시아산 우랄유를 대량 매입했어요. 이란산 원유도 같이 사들이고 있었고요. G7이 제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아시아로 오는 할인유 물량이 늘었습니다. 구조가 보이시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쟁 때마다 이 패턴이 나와요. 싸우는 쪽이 비용 내고 조용히 있는 쪽이 이득 챙기는 구조. 그럼 이번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더 정교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해요. 중국의 진짜 무기는 원유가 아니에요. 싸게 사는 것 자체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설계한 구조가 따로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비축유.
중국이 2025년에서 26년 사이에 전략 비축유를 거의 꽉 채웠습니다. 전략 비축유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요. 마트에서 식용유 값이 오를 것 같을 때 미리 창고에 100개 사다 놓는 거예요. 값이 올라도 나는 싸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딱 그걸 한 겁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해도 중국은 비축해 놓은 기름으로 버텨요. 국제 유가 충격을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예요. 두 번째, 그림자 선단. 이게 핵심이에요. 제재를 피해 원유를 나르는 유령 선박 네트워크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선박 이름을 바꿉니다. 깃발을 바꿉니다.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인 AIS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서 원유를 나르는지 서방이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배달기사가 번호판 바꿔 달고 회사 로고 없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거예요. 내가 배달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현재 이런 그림자 선단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600척에서 700척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항공모함 한 척이 우리 돈으로 약 15조에서 20조 원이에요. 그 정도 규모의 유령 선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란 종속 구조.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란 원유를 사주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밖에 없어요. 이란이 다른 데 팔고 싶어도 제재 때문에 살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란이 중국한테 원유를 팔 때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중국이 깎자고 하면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안 팔면 굶으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막혔어요. 아는 사람한테 빌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 사람이 이자를 좀 높게 불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원금은 갚게 해주지 않으면서 이자만 평생 내게 만드는 구조. 이란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중국이 이란의 유일한 생명줄인 거예요. 생명줄을 쥔 쪽이 가격도 정하고 조건도 정하는 거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짚어야 해요. 자, 지금까지 퍼즐 조각들을 쌓았어요. 이제 전체 그림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이란에 제재를 걸었어요. 목표는 뭐였냐면요.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겠다. 그런데요, 그 제재의 구멍을 중국이 파고들었어요. 미국이 이란을 조이면 조일수록 이란은 중국한테 더 의존하게 되고 중국은 더 싸게 원유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을 살찌우는 구조가 된 거예요. 체스판의 말들이 싸우는 동안 체스판 자체를 바꾸려는 플레이어.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달러 시스템이 연결됩니다. 이란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어요. 일부는 물물 교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제 원유 거래는 전통적으로 달러로 결제했거든요. 이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해요. 원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국채를 사야 하고 그래서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 자리를 지켜왔어요. 근데 중국 이란 거래가 위안화로 이루어지면요. 그 사슬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조용히 달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우리 기름값이 올라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올라요. 여러분이 다음 주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 그게 지금 이 구조랑 연결되어 있어요. 남의 나라 전쟁이 내 지갑에 꽂히는 거예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중국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요. 이란 전쟁이 확전되면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요. 그 해협으로 중동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요. 중국도 그 원유가 필요한 나라거든요. 싸게 사오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서방이 그림자 선단을 추가 제재하면 중국도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중국이 진짜 최종 승자가 될지 아니면 이 구조가 언제 터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해요. 전쟁을 멈추라고 가장 크게 말하는 나라가 정작 그 전쟁 덕분에 가장 싸게 기름을 사고 가장 적은 책임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평화의 중재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의 방관 이익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전쟁의 비용은 항상 싸우는 쪽이 냅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조용한 쪽이 구조적 이득을 가져갔어요. 셋째, 그 구조가 우리 기름값, 물가, 일상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전쟁 뉴스를 볼 때 질문 하나를 추가하세요.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여기에 하나 더. 누가 책임을 안 지고 있나? 이 두 질문을 같이 던지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중국이 조용한 승자네? 그럼 중국 관련 자산 사야겠다. 이런 단순한 승자 따라타기는 위험합니다. 구조의 수혜자가 언제까지 수혜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란 전쟁이 확전되거나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순간, 지금 이 구조는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어요.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그 구조에 돈을 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전쟁을 직접 일으킨 쪽도, 전쟁을 비판하는 쪽도, 전쟁을 침묵으로 지켜보는 쪽도 결국 모두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든 사람보다 총소리 멀리서 듣고 창고 채우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역사는 이걸 반복해서 증명해 왔어요. 1973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뉴스를 볼 때 한층 더 깊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 그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지갑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중국은 평화의 중재자일까요? 전쟁의 방관 이익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